여러분 오늘도 잘 견디고 계십니까?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입니다. 요새 감사해야 할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렇게 뜨거운데 더 뜨거운 불 속으로 뛰어드는 소방관분들, 이 방화복의 체감 온도만 해도요 45도라고 합니다. 또 뜨거운 아스팔트 위의 교통경찰분들, 정말 숭고한 직업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숭고한 손길이 또 있습니다. 이 더위에 아스팔트 위에 쭈그려 앉아서 농작물을 팔고 있는 100세 할머니에게 어느 중학생이 다가갔는데요. 아주 시원한 선행을 했다고 합니다. 7월 10일 목요일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60초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나 김창옥 씨 하면은 진짜 많은 분들에게 위로와 그 또 힐링을 주는 또 강연가로 유명하신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김창옥 씨가 나는 자연인이다에 나오셨다는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영상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산골을 찾은 아주 특별한 손님이 여기 오고 있습니다. 우와. 안녕하세요. 강연하는 김창옥입니다. 이런 곳은 좀 많이 와보셨어요? 어려서는 제주도 시골에서 자랐으니까 거의 공부 안 하고 이런 데서 다니고 그때가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대박이네요. 산딸기. 제가 어렸을 적에 산에서 엄청 많이 따먹었는데 한 열 몇 살 때로 순간 기억이 확 돌아가는.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오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형님 이게 벌통이에요. 토종벌 집은 네. 이렇게. 그냥 이런 데를 막. 길이 또 없어요. 아. 자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거는 병이 나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님. 왜냐면 병균이 힘들어 죽어버려요. 이게. 와 저기까지는 올라가야 되겠네요. 그렇죠. 나는 자연이다에 지금 김창옥 씨가 등장한 건데, 아니 안진용 기자님, 지금 이승윤 씨가 약간 벌벌 떠는 것 같아요. 내 자리 노리는 건가 뭐 그런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 반대로 놓고 보면은요, 네. 체력적으로 사실 따라가기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자리를 노린다기보다는 김창옥 씨가 소통 전문가잖아요. 네네. 그동안 주로 도심에서 사람들 만났는데 저런 자연에도 많은 분들이 있잖아요. 소통 전문가로서 이 저변을 확대한다는 측면인 것 같아요. 일단 저렇게 일일 자연인 체험에 나선 건데 정작 본인이 서울과 도시 주변에 살다 보니까는 자연을 향해 가는데 마땅 입을 옷이 없어서 운동화 한 켤레 달랑 신고 왔는데 그래서 자연인에게 장화까지 이렇게 빌려서 신었다고 하고요. 또한 아까 이렇게 벌통을 들고서는 올라가는데 경사가 거의 90도에 가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넘어가다가 정말 넘어지거나 하면 죽겠구나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다고 얘기를 했고요. 또 하나는 이겁니다. 사람들이 왜 좀 몸이 편하다 보면 잡생각이 든다는 얘기를 많이 해서 맞아요. 일부러 몸을 더 힘들게 해서 생각을 잊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김창옥 씨가 얘기하는 건 산을 오르고 이렇게 체력을 쓰다 보면은 근심이든 염려든 동시에 할 수 없으니 이렇게 하다 보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좋아지는구나라고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근데 김창옥 씨가 이 강연만 여러 수많은 많은 뭐 남녀노소 앞에서 강연하는 모습만 익숙하게 봤는데, 아까 보셨죠? 이거 진짜 찐이에요, 찐. 산딸기를 이렇게 냇물에 씻어 먹는 것도 아니고 그냥 따서 바로 먹잖아요. 그런 자연스러운 모습만 진짜 보여줬는데, 근데 나는 자연이다를 유심히 꾸준하게 시청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허준 변호사님, 저기에도
기대되는 시간이 또 있잖아요. 또 우리 막 예, 군침 흘리면서. 제가 자연인이다 보면서 제일 기대하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어떤 생존 요리가 나올까? 이거 진짜 제일 기대되거든요. 네. 왜냐하면 보통 이제 자연인과 함께하는 한 끼 식사 시간 하면은 그 현지에서 조달한 재료들로 평소에 자연인이 실제로 해먹는 그 생존 요리들을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네. 자연인과 함께하는 바로 식사 시간, 어떤 건강한 한 끼가 나올지 굉장히 기대되는데 네. 이번에 김창욱 씨는요. 자연인이 심어둔 상추, 샐러리, 미나리 뜯고 냇가에서 잡아온 다슬기를 씻으면서 요리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다슬기구나, 네, 이 신선한 식재료, 그 현지에서 바로 조달하는 그 식재료로 식사 준비를 하는 모습 맛있겠다. 평소처럼 그대로 보여줬는데 시간인 만큼 또 침샘 폭발 중입니다 지금. 배고파요. 네네. 지금 전부쳐 먹잖아요. 아이고. 저게 직접 향 진한 미나리 넣어서 반죽 준비하고 와. 삶은 다슬기를 넣어가지고 전을 어머나. 부친 거고요. 세상에. 그리고 다슬기 육수에다가 두부, 채소 가득 넣고 된장찌개에 자작하게 끓여서 강된장 만들어서 야. 직접 또 딴 상추쌈을 밥 한 술 뜨고 거기에 강된장 이렇게 올려서 싸서 왕 이렇게 한 입 네. 먹는 너무 맛있을 것 같잖아요. 김창욱 씨가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 배웠다라고 하면서 네. 서울에서 생각 많이 하지만 여기 와서는 그러니까요. 우아우아 감탄사를 많이 쓰게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허지원 변호사님 이거 설명 나중에 요리 프로그램 나가셔도 되고 이거 뭐 먹는 거 설명 잘하시네요. 제가 네. 배가 고파가지고 아우, 네. 네, 저도 그렇습니다. 근데 모처럼 김창욱 씨의 남에게 다른 사람에게 힐링을 주던 김창욱 씨가 지금 본인이 대자연의 품속에서 힐링을 받는 느낌을 딱 우리가 영상에 느낄 수 있는데 나는 자연인이다. 다른 예능 프로그램도 많을 텐데 나는 자연인이다라는 프로그램에 나오게 된 그 배경이 뭘까요? 이유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네. 또 형님이 아. 나는 자연인이다 엄청 즐겨보시고 그리고 강의하실 때도 왜 좀 언급을 많이 하시는 편이잖아요. 강의할 때 언급하는 프로는 나는 자연인이다밖에 없어요. 나는 자연인이다는 10년 넘어도 재밌어요. 그리고 부부가 같이 나오는 프로는 재미가 없어. 나는 자연인이다를 8, 9년 전에 너무 힘들었을 때 제가 아무도 모르게 정신과를 다녔는데 그때 나는 자연인이다도 몰래 저 혼자 봤는데 말 없는 말로 저한테 위로를 준 프로그램이다. 나도 저런 생활을 뭐 부분적으로나 아니면 뭐 조금 해보면 어떨까. 평소에 이제 강연하던 모습, 밝은 모습만 봤을 때는 김효성 기자님, 김창욱 씨가 늘 걱정거리 없이 재밌고 흐뭇하게 사시는 분인 줄 알았더니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뭔가 본인에게도 우여곡절이 있었나 봐요.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사실 초반에 강의가 굉장히 즐거웠었다고 해요. 그런데 강연을 한 지 한 10년 정도 되었을 무렵에는 매너리즘이라고 하죠. 뭔가 권태로움이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강의 중에 청중에게 딱 들킨 일이 있었다고 해요. 소통 강사로서 즐겁게 일을 했어야 하는데 네. 전곡을 딱 찔리게 된 그 충격적인 사건 때문에 김창욱 씨는 강연을 그만두고 싶다라는 마음까지 먹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어머나. 어떤 일인지 김창욱 씨에게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네네. 어떤 중학교애가 엄마하고 왔는데 엄마가 야, 너 강사님 강연 실제로 보니까 어때? 이랬는데 걔가 무슨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 사람이 행복해 보이진 않아. 화가 엄청 나는 거예요. 이놈 이거 뭘 한다고 뭐 어른들 세계가 뭐 행복 불행 그렇게 이분법이지 않아. 복잡해. 근데 화가 보통 하루 이틀에 사라져야 되는데 일주일을 가는 거야. 내가 화가 난 게 아니라 들켜서 당황하는 거야. 그럴 수 있죠. 맞아.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이럴 수는 있었어요. 저는 여러분이 행복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래요. 일까지는 할 수 있는데 마지막 대사는 못 하겠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세요. 저처럼. 이렇게 못 하겠는 거예요. 그때 이제 강연이 겉보기엔 되게 잘 되는데 저는 조금 문제가 많았던 것 같아요. 정신적으로. 근데 정신과는 못 가겠는 거예요. 소통 강사 정신과 간다. 이게 너무 좀 맞아. 그럼 저는 제 업에 대해서 너무 치명타라고 생각을. 그런 일이 있었군요. 근데 마침 또 최명규 원장님 나와 계시는데 김창욱 씨 같은 유명 강연자 또 소통 전문가라는 분이 자신의 일로 정신과를 찾는다. 이게 또 쉽지는 않을 것 같긴 해요, 진짜.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쉽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 쉽지 않으면 만약에 전문가만 쉽고 전문가만 쉽지 않고 일반인은 쉽느냐 하면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결국은 저 마음속에는
보통 사람도 힘들어하는 마음이 다 같이 섞여져 있는 거죠. 그러나 본인은 조금 더 힘들었을 수 있죠. 근데 대체적으로 힘들어하는 건 이런 것 같아요. 한번 약을 먹으면 평생 먹어야 된다. 근데 그렇진 않습니다. 우울증은 다 나으면은 내가 원하면 약을 일정 기간 중단해도 됩니다. 약을 먹으면 무조건 졸리고 습관성이 된다. 그 역시 그렇지 않습니다. 병이 나으면은 어떤 약도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또 약을 먹어도 낫지 않는다. 그 역시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립니다. 모든 치료제는 10명 중에 7명한테는 효과가 있고 3명한테는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 달 안에 낫지 않으면 우리는 약을 계속 바꾸고 맞는 걸 찾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김창욱 님이랑 관계가 돼서 또 가장 많은 분들이 신경 쓰는 게요. 이거 기록이 남으면 어떡하느냐. 그러나 심사평가원에 해킹을 해서 들어가지 않는 한 심사평가원과 공단에 있는 기록은 진짜 어떤 사람이 나에 대해서 너무너무 궁금해서 뇌물을 주고 매수를 해서 기록을 보지 않는 한 제 기록을 볼 수 없습니다. 개인적 이 프라이버시는 이 사생활은 존중된다 이거죠? 네. 지켜진다 이거죠? 네. 변호사님도 계시겠지만 어느 회사에 들어가는데 거기 입사원서 보니까 우리가 너의 건강 기록을 갖다 공단에 조회해서 뒤져볼 수 있게 허락을 해야. 라고 그러지 입사원서에 않겠죠. 도장 찍으라는 것은 대한민국에 한 군데도 그러지 없습니다. 않겠지, 맞아요. 네, 그래서 김창욱님 무척 어려운데도 정신과에 찾아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사실 소통 전문가가 정신과에 상담 다녀? 라고 어떤 그런 부담감에 못 갔을 수 있는데 어쨌든 그 치료를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면 어쨌든 이 위기 나름 이 소통 전문가 입장에서 위기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 어떻게 이겨냈을까요? 나름의 방법을 아마 찾았던 것 같습니다. 정말 유명한 소통 전문가인데 본인이 마음에 일종의 뭔가 막힌 게 있어서 정신과를 가서 상담을 한다. 네. 그거를 굉장히 그걸 떨치고 일어나기가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이제 권태가 찾아온 게 신체 증상으로 뭘로 나타났냐면 불면증으로 아마 왔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이 어렵사리 마음을 먹고 정신과를 찾아가서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이 심장이 쥐어짜듯 조여오면서 잠이 안 온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근데 때마침 그때 그 의사분이 굉장히 좀 사무적으로 아마 응대를 해 주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더 마음의 상처를 받았기 때문인지 처방약을 받았는데도 약효가 없더랍니다. 우리 최명기 원장님 찾아갔어야 되는데. 그래서 실연에서 이제 벗어는 나야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아는 신부님이 이제 권유를 하시더래요. 남 모르는 곳, 그러니까 뭐 프랑스의 한 수도원에 좀 입소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 그래서 이제 거기를 가서 어머나. 좀 머물다 보니까 어머. 뭐 프랑스어를 해야 되니까 이제 나름으로는 침묵할 수밖에 없었겠죠. 네. 본인을 되돌아보는 아마 그런 시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야. 그런데 어느 순간 여기까지 참 잘 왔다. 이런 이야기가 자신의 귀에 들리더라는 세상에.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 나름대로의 치유를 받고 다시금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그런 위기 극복의 스토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야, 이거 믿기지가 않은 인생 스토리를 가졌는데 김창옥 씨가. 근데 이런 김창옥 씨가 안진용 기자님 또 하나의 도전에 나서는 게 있다면서요. 뭡니까? 이분 사실 소통 전문가 외에도요. 영화 배우이기도 합니다. 에? 배우 마동석 씨가 출연했던 나쁜 녀석들 더 무비 그리고 최민식 씨가 주연을 맡았던 특별시민을 비롯해 다수의 영화에 출연을 했는데 근데 이 영화 보신 분들 나 김창욱 못 봤는데 못 봤는데 저도 못 봤다. 그 얘기 하려고 했어요. 못 네. 봤는데. 왜냐면 이분이 소통 전문가로는 대한민국 1등이지만 이 영화 제작 현장에서는 단역 배우이기 때문입니다. 어허. 주로 이 비리 세무사, 비리 경찰 이런 역할들을 맡았다고 하는데 그럼 사람들이 궁금해져요. 대한민국 최고로 각광받는 강사가 왜 굳이 단역 배우의 역할을 하려고 했을까 아하. 생각을 해보면은 네. 10년 넘게 본인이 최고의 자리에서 강연을 해왔죠. 근데 강연이라는 게 얘기를 잘하는 건 중요하지만 상대방의 얘기를 잘 들어주는 건 더 중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관객들에게 자꾸 맞춰주는 스타일로 본인이 바뀌어갔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작 남들에겐 도움을 주는데 본인의 마음과 정신에는 문제가 왔다는 거예요. 게다가 잘 되는 거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정작 그 안에서 나를 잃어버린 듯한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네. 근데 연기라는 게 일종의 거울 효과가 될 수 있습니다. 아하. 왜냐하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삶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살아보는 거죠. 그러면서 오히려 나 스스로의 중요성을 알고 또한 깨닫는 그런 상황을 겪게 되는데 그런 거울 치료 효과 차원에서 연기에 도전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나는 자연인이다. 이게 자연을 찾은 것도 뭔가 자기를 비워내야지 또 새로운 걸 채우는 그런 것 때문에 가지 않은 거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봐요. 앞으로의 또 소통 힐링하는 그 강연 또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멋집니다.
너무나 반가운 이름 두 분이나 나와요. 아, 기타 치는 영록이 하면은 뭐 전영록 씨가 기타 친다고 상상이 되는데 노래하는 홍렬을 이건 상상이 안 되는데 어떤 장면인지 영상을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거 정말 교복 오래간만에 입어보네. 그런데 이 교복만 입으면 왜 이러게 되지? 왜 이렇게 껄렁껄렁하고 말이죠. 제가 왜 이 교복을 입었냐 하면은 중학교 동창을 만나러 왔습니다. 근데 얘가 나하고는 아주 사이클이 달라요. 얘는 낮밤이 바뀌어가지고 아침 6시가 되면 잡니다.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고 이렇게 안 맞아요. 이렇게 안 맞아. 가보겠습니다. 그래도. 여기입니다. 네. 연습하고 있어요. 조영록 선배님. Without your sweet love. 우리 시대의 우상. And Christmas tree are small. And the rest of time of day. But you and I, our love will never die. But this cry, come first of May. 솔직하게요. 저희 작가님의 원고에 이렇게 써 있어요. 전영록 씨의 반주에 맞춰서 이용렬 씨 노래 참 잘하네요라고 질문을 돼 있지만 솔직하게 안중이 노래 잘합니까 이용렬 씨? 듣는 분들이 각자 판단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전영록 씨 노래 잘하고 기타 잘 치는 건 누구나 아는데 이용렬 씨도 갑작스럽게 노래 부른 건 아니고요. 과거 실제로 노래를 부른 경험이 있고요. 98년도에는 앨범을 낸 적도 있는 어엿한 가수 출신이긴 합니다. 자, 근데 저 두 사람이 왜 추억의 교복을 입고 만났냐가 중요한데 네네. 알고 보니 두 사람 중학교 동창이라는 거죠. 물론 같은 반인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야, 어릴 때 모습이에요? 네, 실제 졸업 사진이고요. 학창 시절엔 잘 모르고 지내다가 나중에 연예계 들어서 알게 됐는데 자, 두 사람 1954년생 동갑내기입니다. 올해 벌써 71살인데 솔직히 또 하나 말씀드리면 전영록 씨는 동안 중에 동안이잖아요. 이게 저분이 71세라는 게 믿기지가 않는데 이거는 이용렬 씨도 마찬가지였다고 해요. 아니 분명 젊어 보인다는데 동갑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보다 어린 게라고 내심 생각을 하고 졸업사진을 딱 봤더니 실제로 전영록 씨가 있더라는 거죠. 자, 그때부터 두 사람 정말 친해져서 만나면 티격태격하면서도 저렇게 함께 지내온 세월이 55년이 됐다고 합니다. 야, 중학교 동창이라길래 중학교 때부터 죽고 못 사는 절친인 줄 알았더니 또 그건 아니었는데 어쨌든 지금까지도 우정을 유지한다는 건 쉽지 않잖아요. 정말 대단하죠. 사실 사회에 나와서 알게 된 친구하고 이렇게 오랫동안 찐친으로 지내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물론 두 사람이 중학교 동창이 알고 봤더니 중학교 동창이어서 뭐 내적 친밀감이 확 올라갔을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서로 죽고 못 사는 사이로 거의 뭐 반백년을 지내온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 둘의 사이를 더 끈끈하게 만들어주는 계기가 된 사건이 있었어요. 2010년에 전영록 씨가 대장암과 직장암이 동시에 발견되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데 그걸 제일 친한 친구인 홍렬이 이용렬 씨한테 먼저 알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만 해도 전영록 씨가 정말 담배를 사랑하는 애연가였다고 해요. 근데 이 암을 두 개를 동시에 발견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담배를 끊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용렬 씨가 옆에서 계속 담배 끊어라 이렇게 잔소리를 하는데 그게 너무 얄미웠대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전영록 씨한테 이용렬 씨가 야, 담배 한 대 줘봐 이러면서 자기 앞에서 갑자기 피우더라는 거예요. 이걸 보고 와, 친구가 이렇게 피우게 만들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충격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 충격 요법에 힘입어서 결국에는 담배를 끊고 암을 이겨내서 지금 굉장히 건강해지셨다고 합니다. 세상에. 이분들을 두고 이 찐친이라는 표현을 이분들한테 진짜 써야 될 것 같아요. 티격태격하는 우정, 55년 절친, 진짜 그런 이용렬 씨, 또 이용렬 씨에게 전영록 씨가 있지만 근데 이용렬 씨한테요. 그에 못지않은 전영록 씨 못지않은 여사친도 있다는데 누굴지 궁금하시죠? 영상으로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결혼하기 바로 1년 전에 86년도 8월 8일 날. 너무 기억 날짜까지. 데뷔 전이야 나. 아우 징그러. 날짜 기억하고 있잖아. 그래. 기억도 안 나고 뭐 설렜으면 좀 기억이 났겠지. 근데 그런 것도 뭐 이런 거 저런 거 아무것도 없었어. 제가 데뷔한 지 46년 되고 웬만한 나이다. 얘가 45년 됐어. 내가 얘기를 하자면 나는 저 사진 나 없어요. 이 인간은 다 갖고 있어요. 나의 모든 걸 다 갖고 있는데 이분은 나의 이력을 다 알고 있어요. 라디오 하면 일주일에 한 5번 이상은 만나요. 그렇죠. 특히 제일 그 기억에 남는 프로그램이 밤을 지새기를 같이 했는데 뭐 음악이 뭐가 나가는지 난 기억이 하나도 안 하나도 나. 안 나는데 둘이 계속 음악 나가는 동안에 계속 얘기하는 거야. 걔를 데리고 거기를 갔었는데 말이야. 걔가 나를 너무 좋아하더라. 그래가지고 내가 걔를 만나가지고 걔하고 밥을 먹었는데 걔가 밥을 먹는데 왜 그렇게 이쁘니? 이뻐가지고 내가 그냥 어떻게 하고 싶어가지고 근데 내가 오늘은 걔 손을 잡았더니 손을 잡았는데 이분은 오빠가 아니라 그냥 친한 언니예요. 아, 참 진짜 뭔가 진짜 오누이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또 친한 언니라는 표현도 썼어요. 근데 김묘성 기자님 아까 그 수영복 사진은 이성미 씨는 안 갖고 있는 거였어요. 근데 이용렬 씨가 합의하고 허락받고 공개한 거예요? 네, 아무리 찐한 친구 사이지만 그 정도의 예의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성미 씨의 허락을 받고 공개한 거라고 하고요. 이 사진이 이용렬 씨가 32살 때, 그러니까 86년에 32살 때 이성미 씨가 27살 때 강릉에서 찍었던 사진이라고 해요. 두 사람은 앞서 보셨던 것처럼 80년도에 만나서 거의 40년이 넘는 인연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티격태격 우정을 말씀드렸잖아요. 티격태격하는 우정 때문에 아슬아슬하게 선을 넘나들었던 방송도 있었다고 하는데 어머나. 아까 라디오 밤을 잊은 그대에게 함께 진행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때 또 정말 많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방송 전에 좀 약간 감정 싸움, 티격태격하는 일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방송에 들어갔는데도 이 감정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용렬 씨가 오프닝 멘트를 하죠. 안녕하세요, 이용렬입니다. 오늘 날씨가 정말 좋았죠? 라고 토스를 했는데 네. 이성미 씨는 네. 그 단답형으로 네 한마디만 한 겁니다. 그래서 이용렬 씨가 매우 당황을 해서 음악이 나가는 사이에 참다 못해서 왜 그렇게 방송을 하냐라면서 또 한 번 티격태격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성미 씨가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합니다. 혼자 알아서 진행해 라고 침묵 시위를 계속해서 이어간 거죠. 네. 그만큼 둘이 너무나도 친하다 보니까 네. 수다도 많이 떨고 정말로 많이 싸우기도 했던 일화를 내보내기도 했습니다. 근데 모르긴 몰라도 그때 청취자분들은 그 불편한 게 다 귀로 뭔가 감지를 했을 거예요. 어쨌든 근데 그만큼 막역한 사이였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근데 이 방송 보시는 분들 그러실 거예요. 아니 남녀지간에 평생 뭐 남사친 여사친이 어딨어? 라고 하시겠지만 이 두 사람 보면 또 그럴 것 같기도 해요. 영상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투날 때도 있어요. 다른 그 남사친하고 말을 다 친하게 들어주니까. 지내고 그렇지. 나는 내가 제일 친해야 되는데 남사친하고 친하고 질투가 있네요. 아니 그러면은 지난번에 나 놔두고 경실이랑 유성이 아저씨네 집에 둘이 갔다 왔잖아. 어머, 이건 뭐야? 이거 무슨 싸움이야? 나는 안 서운했겠어. 그렇지. 나도 서운하더라. 나 빼고 둘이 갔다 와가지고. 경실이가 하루는 거기 가면은 나한테 얘기를 해야지 같이 좀 나 좀 데려가야 될 거 아니냐. 그렇게 그래서. 얘기를 했다고. 유성이 형이 이제 건강이 좀 안 좋을 때도 있고 막 이러시니까 그래서 그래? 그러면 야, 날 잡아라. 1박 2일로 같이 가자. 1박 2일로? 방은 따로 잡았지. 방은 따로. 물론 당연히. 괜찮아요. 아니, 내가 잡아줬다. 그런 얘기야. 다음엔 너 데리고 갈게. 야 이게 진짜 저건 여사친으로서 질투하는 모습인가요? 최명희 원장님 뭘까요? 저건 이제 나눌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똑같은 감정이 저분들이 네. 여사친이 아니라 동성인 친구들한테도 느끼고 있다. 그러면 저분들은 질투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그럴 때는 뭐냐 소외감이지요. 그러나 만약에 저거를 여사친, 남사친한테만 느끼고 동성인 친구들한테는 저런 감정을 느끼지 못한다. 네. 하게 되면 거기서 이거를 빼게 되면은 저거는 질투가 남게 되죠.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근데 뉴스파이터에서 소개해드리는 연예인분들과 상당히 거의 대부분 이 인맥을 쌓고 계신 김현희 평론가님 혹시 저 두 분과도 저기 친하시죠? 뭐 알고는 있습니다만 사실 저보다는 저희 남편이 개인적으로 더 많이 잘 아는데요. 그러니까 백천영님이, 네. 요즘에는 그 예능 프로그램이라 그러지만 저 당시 90년대, 2000년대 초반에는 오락 프로그램이라 그랬었거든요. 그랬죠. 그 당시에 이제 활약을 그 당시에 많이 하시던 분들이라 많이 친했고 제가 1993년도에 결혼을 했는데 당시에 남편이
진행하고 있던 라디오 프로그램에 대타를 전용록 씨가 해주셨던 적이 있습니다. 신혼여행 갔을 때. 예, 그 정도로 좀 가까운 사이인데요. 네. 정말 이분들 저 인연이 네. 하루 이틀 된 인연이 아니고 오랜 인연이 되다 보니까 이용렬 씨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전유성 씨가 5살이나 선배인데도 불구하고 전유성 씨와도 뭐 말 놔라 이런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굉장히 아주 가까운 사이로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상당히 오래전에 이제 환갑잔치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도 와서 전유성 씨가 축사를 해줄 정도로 가족 같은 그런 사이라고 하고요. 그래요? 방금 전에 이성미 씨 모습이 나왔습니다만 이성미 씨는 또 조영남 씨랑도 친하거든요. 그래서 이경실 씨도 조영남 씨랑 친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 세 분이 자칭 우리들은 삼각관계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한다고 하네요. 네. 그것도 2년 전에 이용렬 씨가 이제 칠순잔치를 했었을 때 아하. 정말 많은 후배 코미디언들이 와서 축하를 해주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그 후배들 야, 요 사진인가 봐요. 그렇죠. 그 어머나. 사진을 보면 뭐 이성미 씨, 이경실 씨 옆에 있지만 이렇게 많은 분들이 자리하고 계시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바로 어제만 해도요. 네. 또 회합이 있었다고 네? 합니다. 절친들과 함께 영화 시사회에도 함께 갔었다고 어머나. 하는데요. 야, 요 귀한 사진인데요. 그렇죠. 이광기 씨 모습도 보이고 김한선 씨, 나영희 씨, 어머나. 이성미 씨도 여기서 네, 뭐 이성민 씨 있네요. 진짜 절친이네요. 찾아볼 수가 있죠. 네, 야, 어쨌든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우정 거기에는 남사친, 여사친 경계는 없는 거 아닌가 이걸 또 증명이 됐어요. 앞으로 두 분의 우정 또 전영록 씨와 또 세 분의 우정도 변치 않길 또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진짜 제목만 봐도 그냥 시원해지는 그런 느낌입니다. 지금 김묘성 기자님. 네, 그렇습니다. 요즘 정말 폭염이죠. 연일 그래서 바깥 활동을 자제하라는 안전 문자까지 그렇죠. 받고 있는데요. 이러한 날씨에 100세 할머니께서 길거리에 앉아서 직접 지은 농산물을 판매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이고. 그래서 그 근처에서 공방을 운영하고 있는 한 사장님이 네. 걱정되는 마음에 먼저 할머니께 음료수를 갖다 드렸다고 해요. 아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있었는데 네. 이때 할머니 앞에 등장한 한 학생이 네. 훈훈한 모습을 보여줬다고 네? 합니다. 어떤 모습일지 영상으로 함께 확인해 보시죠. 학생이 훈훈한 모습 뭘까요? 길거리에서 농산물을 파는 할머니 앞에 한 학생이 서 있습니다. 귀가 잘 들리지 않는 할머니를 향해서 학생은 고개를 숙여가면서 이렇게 정성스럽게 말을 듣고 또 건넵니다. 농작물도 묻고 또 가격도 묻던 학생은 잔돈이 없는 듯 주머니 속 지갑을 만지작거리면서 난처하는 모습 이렇게 보이는데요. 잠시 후에 어떻게든 잔돈을 마련한 학생은 할머니에게 도움을 드리고 자리를 떠나려고 합니다. 네. 그래도 할머니의 마음은 그렇지가 않죠. 농작물을 건네는 할머니에게 학생은 손사래를 치지만 네. 학생은 결국 강낭콩 한 봉지를 집어들고 고개 숙여 인사를 한 뒤에 자리를 떠납니다. 어머나. 지금 우리가 지금 뭘 본 거예요? 김현주 평론가님, 저 학생 여기 지금 날개 숨기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금방이라도 천사 날개 지금 펴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 같습니다. 저 할머니가 워낙에 뭐 연세도 많이 드셨지만 자그마하시잖아요. 네. 근데다가 그렇게 인도 밑에 서 계시다 보니까 워낙 이게 차이가 나잖아요, 높이가. 네. 근데 저 학생이 이렇게 수그려가지고 이거는 뭐예요? 이건 얼마예요? 이렇게 계속 이제 아마 대화를 시도를 했던 모양입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어떡하지 하는 고민하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러네요. 평상시에 본인이 비상금으로 가지고 다니던 지폐가 딱 한 장 있었는데 그게 5만 원권 지폐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5만 원권 지폐를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이 할머님 손을 잡고 인근 가게로 갔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 5만 원권 지폐를 1만 원권 5장으로 바꿔오기에 이르게 됩니다. 세상에, 아니 이렇게 더운 날 사실 귀찮잖아요. 아니 성인도 지나가다가 뭐 좀 아이고 이거 좀 사주세요. 내가 직접 재배한 거예요. 아유 기사하고 지나가기 마련인데 저 학생은 끝까지 얘기도 듣고 물건도 팔아드리고 세상에. 근데요 이런 천사 같은 학생을 뉴스파이트가 그냥 보낼 수가 없잖아요. 인터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직접 얘기 들어봤습니다. 같이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가고 있었는데 누가 저를 부르는 거예요. 가봤는데 할머니셨어요. 할머니가 뭐 좀 사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마침 제가 또 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처 가게에 들려서 돈을 바꿔서 1만 원으로 바꿔가지고 3만 원 정도를 드리고 간 것 같아요. 드리고 그냥 가려고 했는데 할머니가 뭐라도 하나 가지고 가시라고 해가지고 그 콩 하나 가지고 가면 어차피 돈은 다시 모으면 되니까요. 근데 이런 기회는 한번 놓치면은 별로 오지는 않잖아요. 또 언제 도와줄 수 있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일단 드렸어요. 그 더운 날에 또 파시길래 빨리 그 집으로 보내드리고 싶다는 마음이 드린 것도 좀 있어요. 마음이 안지은 게 마음이 먹먹해가지고 이 질문을 드릴 수가 없네. 알고 봤더니 물건을 사려고 했던 게 아니라 10,000원짜리 바꿔서 그냥 3만 원을 할머니 얼른 들어가서 쉬시라고 그런 느낌으로 3만 원을 그냥 드리려고 했다는 거 아니야? 어머 세상에 진짜 천사네 진짜 세상에. 사실 보면서 감탄도 하는 동시에 반성도 하게 됩니다. 저는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한번 둘러보게 되는데. 왜 잘 사셨으면서 왜 그러세요 또. 네. 자, 근데 이날 또 요즘 날씨 얘기 빼놓을 수 없잖아요. 어떤 날이었는지도 중요합니다. 당시 경기도 동두천시의 날씨는 최고 기온이 무려 33도였고요. 어머나. 습도는 85%, 어머나, 매우 세상에. 덥고 습한 날씨였다는 거죠. 자, 본인도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나도 힘드니까 그때 생각이 들었죠. 이 날씨에 땡볕 아래서 장사하시는 할머니는 얼마나 힘드실까. 아유, 세상에. 그래서 비상금으로 모아둔 5만 원 중에 3만 원을 드리려고 했는데 아유. 할머니는 이게 또 장사잖아요. 저 젊은 아이가 쥐어주는 그 3만 원 절대 이대로 보낼 수 없다 싶어서 세상에. 무언가를 들려보내려고 줬는데 그게 바로 이 콩이 든 봉지였다는 겁니다. 아이고. 학생은 떠나면서도 연신 또 할머니랑 고맙다고 고개를 숙이는 모습까지 보였는데 요즘 정말 덥다고 하는데 인정과 온정의 온도는 아무리 올라가도 덥지 않습니다. 그냥 따뜻하죠. 와 안진용의 명언 제조기 와 대박 사건 나 지금 나중에 써먹어도 되죠. 대박 사건 와 진짜 근데 지금 호준 변호사님 안 봐도 알겠어요. 진짜 저 아이 저 학생의 부모님이 이미 부모님 자체가 훌륭하신 분일 것 같아요 지금. 맞습니다. 이 콩 파셨잖아요, 할머니가. 네. 앵커님 혹시 콩콩 팥팥 이거 아세요? 모르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말이에요. 대박 사건. 나 그것도 써먹어야지. 네, 옥군의 아버지가 옥처럼 귀한 마음을 이미 옥군에게 심어줬던 것 같아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네. 아들이 평소에 마음이 착하고 어려운 사람들 보면 도와주려는 성격이래요. 그래서 대단한 일을 한 것도 아닌데 이거를 자랑할 법도 한 일인데 우리 아들 이렇게 착하다 이렇게 말씀하실 법도 한데 오히려 겸손하게 낮추시면서 뭘 대단한 일을 한 것도 아닌데 너무 큰 관심을 받는 것 같다. 장학금 준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런 것들은 우리 아들 행동을 퇴색하게 하는 것 같아서 세상에. 받지 않을 예정이다 이렇게 아버지다운 모습을 또 보이셨습니다. 세상에 진짜 왜 부모님도 천사시네요. 진짜 대박 사건. 근데 최명규 원장님 아버님의 마음은 충분히 부모님 마음이 이해가 되는데 그렇다 해도 우리의 마음이 시청자분들의 마음이 이 옥군을 그대로 그냥 이렇게 아무런 어떤 칭찬도 안 하고 그냥 놔둘 수는 없잖아요. 옥군은 아까 얘기했듯이 제 생각엔 진짜 천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천사가 갖고 있는 거는 다른 사람들을 불쌍하게 가지고 연민을 가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 옥군의 그 선함을 갖다 본받았으면 좋겠고요. 맞아요. 그래서 옥군이 다니는 중학교에서는 저렇게 옥군의 아버님께서 저렇게 얘기를 하셨지만 학예 방학식 때 모범상을 갖다 수여할 생각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그리고 그 모범상이 수여되고 모범상을 받아야지만 또 옥군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한테 또 이어져 가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보세요. 이 옥군 덕분에요. 동두천 이건 자랑 안 할 수가 없죠. 동두천 중학교입니다. 대박 사건. 동두천 중학 다시 한번 동두천 중학교 2학년 재학 중인 우리 옥군이 그 옥군이 학교의 명예도 드높인 거예요. 그리고 동두천 전체 이 시민분들도 얼마나 또 으쓱으쓱할 거예요. 우리 이 시에 저런 아이가 있었네 으쓱으쓱 하실 건데 보세요. 김묘성 기자님 SNS 사실 저는 이 영상 SNS 보고 거기에 막 댓글 남겼거든요. 근데 이게 이렇게 기사화될 줄 몰랐어요, 진짜. 근데 SNS에서 정말 반응이 폭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사화까지 된 것 같은데요. 이 영상이 게시 이틀 만에 무려 120만 회, 대박. 120만의 조회수로 올렸습니다. 네. 그만큼 큰 화제가 됐고요.
이렇게 오랜만에 훈훈한 소식에 누리꾼들은 세상에 있는 복이란 없는 복이란 다 끌어다가 이 학생에게 주고 싶다. 맞아요. 그리고 약자를 보듬을 줄 아는 사람이 훌륭한 인재다라고 칭찬했고 또 3만 원을 300만 원처럼 쓰는 학생 정말 훌륭하다라면서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김현일 평론가님, 그 옥군이요 참 많은 걸 또 한 게 사실 옥군이 제 아들 중학교 2학년 동갑이에요. 근데 참 많은 생각을 든 게 저는 요즘 아이들이 철딱선이 없고 버릇없고 또 자기만 아는 아까 더울 때 귀찮아요. 놔서 뭘 나한테 저한테 학생한테 물 걸려서 하라고 하지 이럴 줄 알았는데 세상에 안절부절 못하고 뭔가 이 할머니를 위해서 뭔가 해야 되겠는데 그 안절부절 못하는 아까 모습 보였잖아요. 이런 천사 이런 아이들이 있다는 거 그리고 제가 선입견 고쳐야 될 것 같고요. 대한민국의 미래가 진짜 밝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요즘에 하도 뭐 흉흉한 사건 사고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가뭄의 단비 같은 내용을 보다 보니까 저 옥군이 김군, 이군도 아니고 하필이면 또 옥군이에요. 그러니까 더 옥처럼 귀하게 이제 그렇게 느껴지는 것이 아닌가. 덩치는 요즘에 중2 정도 되면 굉장히 지금 좀 큼직하잖아요. 네. 그런데도 왠지 모르게 멀리서만 봐도 순둥순둥하니 할머니께 연신 고개를 숙여가면서 얘기하는 저 모습을 보자니 네. 어른인 저도 저절로 웃음이 나오고 미소가 나오고 그래서 저 옥군에게 정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내친 김에 최명기 원장님 뭐 그런 거 어떨까요? 이 옥군이 저런 선행을 한 게 앞으로 이제 성장하는데 혹시 이게 누가 지켜볼 것이 아까 옥군 인터뷰했지만 저희 제작진하고 누가 지켜볼 것이다 이렇게 하고 마음먹은 게 아니잖아요. 그 할머니를 위해서 뭐라도 해드려야겠다는 마음이 정말로 넘쳐난 거잖아요. 혹시 앞으로의 성장에 이 선행이 밑거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게 되면 우리가 태어났을 때부터 끼치는 영향을 많은 이제 과학자들은 엄마 배에서 나왔을 때 한 60% 정도 결정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거와 다르게 똑같은 동네에 똑같은 사회 수준에 그냥 양육 방식만 바꿔놨을 때 쌍둥이 실험 같은 걸 보면은 부모가 끼치는 영향이 한 5% 내외래요. 나머지는 뭐냐? 정답은 모른다래요. 네. 이게 모르는 일인 거죠. 왜냐하면 나한테 저 일이 생김으로 인해서 나의 선행에 대해서 엄청나게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게 됐고요. 네. 그게 저분한테는 이제 하나의 그 단계가 오르게 되는 거예요, 이제. 네. 그래서 나쁜 일이든 좋은 일이든 우리의 인생을 바꿔놓는 하나나 두 개의 어떤 신비로운 기회들이 있는데요. 네. 우리 학생한테는 요번이 바르고 기회가 찾아온 것 같고요. 네. 또 우리들이 우리 학생한테 그런 기회를 더 강화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하게 돼서 진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그러네요. 학생에게. 저 할머니께서 주신 강낭콩으로 따뜻한 밥에서 가족끼리 오순도순 따뜻한 밥 한 그릇 먹고 또 이런저런 얘기 나누는 그런 이 식사 자리, 식사 모습도 생각해 볼게요. 상상해 볼게요. 옥군 너무 멋졌어요. 옥군 덕분에 정말 살아갈 힘을, 에너지를 또 얻게 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어머나. 제목만 봐도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터진 것 같습니다. 김묘성 기자님. 네, 그렇습니다. 지난 5월 27일 늦은 밤입니다. 대전의 한 도로를 달리던 어느 운전자가 정말 특이한 광경을 목격하는데요. 네? 그런데 이 운전자 목격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경찰에 신고도 하고요. 직접 차로 뒤쫓아가기까지 합니다. 어머나. 그러니까 한밤중에 도심에서 아찔한 추격전이 벌어진 건데요. 무슨 일인지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시죠. 네네. 네, 명조 의심 하나 있어가지고요. 어떻게 알게 됐는데요? 지금 차선 저기 유지를 못하고 저랑 막 몇번 박을. 내리세요. 와 진짜 아까 영상 보니까요 안지훈 기자 앞서 저 앞에 가던 차량
아니 이 차로 선도 그냥 다 넘나들면서 막 그렇게 가는데 지금 이 신고하신 분은 경찰에 112에 보통 저 같으면 신고 나 할 일 다 했다 할 텐데 끝까지 쫓아갔어요 지금 또. 네, 저렇게 비틀거리면서 차선을 넘나드는 차량 위험하잖아요. 네. 그래서 적당한 안전거리 유지하면서 계속 쫓아가면서 차량의 방향도 112에 신고해서 알려주고 있죠. 뭔가 좀 남다르죠. 특히 네. 내리세요 저 한마디 굉장히 익숙하지 않나요? 약간 전문가스럽기도 하네요. 네. 그렇죠. 전문적인 느낌이 나죠. 네. 저분 다름 아닌 비번인 경찰이었습니다. 네, 쉬는 날 운동하고 집에 돌아가는데 저 의심 차량을 발견하고서 경계를 늦추지 않은 덕분에 큰 사고 없이 마무리가 됐는데 네. 게다가 이분, 이 살아있는 영웅, 이분의 이름 게다가 영웅입니다. 또한 성이 임이에요. 대박 사건! 이 경찰관의 이름은 이명웅이었습니다. 뭐예요 이거? 자, 112에 연락을 한 다음에 의심 차량을 2km 넘게 따라갔고요. 게다가 차량 조수석 앞바퀴가 완전히 터져 휠이 바닥에 긁힐 정도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데 이를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위험한 상황에서 운전을 이어갔다는 거죠. 자, 근데 얼마 가지 못해서 이 추적에 이기지 못하고 멈춰섰고요. 네. 이 임순경 경찰이 올 때까지 운전자가 도망치지 못하도록 붙잡아두는 역할까지 했습니다. 야, 비번 날이었는데도 이 경찰관분, 이 이명웅 경찰관의 눈썰미는 빛을 발한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음주운전이라고 확신을 했을까?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깜빡이 없이 이제 제가 진행하던 차로로 이제 들어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왜 깜빡이 안 켜고 들어오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차를 확 돌려가지고 또 이제 자기 차로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잘 가나 싶었는데 또 왼쪽으로 치우치다가 또 오른쪽으로 확 핸들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핸드폰 보거나 뭐 그런 게 아니고 술을 먹었나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창문 넘어서 운전자 모습을 딱 봤을 때 이제 눈이 진짜 많이 풀려 있어가지고 술을 많이 먹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얘기 들어보니까 이 도망간 데는 다 이유가 있는데 뭔가 찔리는 구석이 있었던 거네요, 진짜.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임영웅 순경이 가까이 다가가서 그 차에 다가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차에서 그 유리창을 내리고 혹시 술 드셨어요? 라고 이제 물어봤던 모양이에요. 대뜸 물어보니까 이 운전자, 나 술 먹었다.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이 경찰관이 얼마나 어이가 없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저 경찰관입니다 하고 신분을 밝히면서 잠깐 내려보세요. 이렇게 네. 하차 요구를 했는데 네. 알겠다. 이렇게 하면서 유리창을 올리더니 갑자기 도주를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 차량 이미 인도 경계석을 들이받아서 어머나. 타이어가 퍼져 있던 상태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경찰관이 끈질기게 추격을 해서 쫓아갔던 거죠. 네. 그러더니 이 차가 어느 순간 다시 멈춰서더니 이번에는 이 운전자가 경찰관에게 먼저 다가오더랍니다. 어허. 그러면서 다짜고짜 아니 왜 이렇게 자꾸 나를 쫓아오는 거냐 어머나. 이렇게 묻기까지 하더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술이 취했던지 방금 앞서 있었던 네. 그 상황을 잊어버렸던 거죠. 정말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의 만취 상태였던 것입니다. 네. 그나마 저 정도에서 우리 임영웅 순경 통해서 검거됐게 적발됐게 망정이지 잡고 봤더니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음주 측정했더니 혈중 알코올 농도가 얼마인 줄 아세요? 0.353 만만취 0.353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대박 사건. 정말로 따끔한 법의 심판을 받기를 바라겠습니다.